안녕하세요. 건강지식 사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노화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걸까요? 남들보다 노화가 빠른 사람들의 뼈아픈 실수 3가지와 그 해결책에 대해 심도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노화라고 하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노화의 끝은 결국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즉 노화라는 긴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같은 사람이라도,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조차 노화의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걸까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환경과 생활 습관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범은 바로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 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종의 산소 찌꺼기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죠.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켜 노화를 일으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과거 그 어느 시대의 인류보다 더 많은 활성산소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직장에서의 경쟁,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와 함께 혈압과 혈당까지 올라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과식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족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 발생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과식이야말로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인 셈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몇 가지 현상들이 쉽게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 선수들처럼 극한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노화가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매일 달리는 것은 엄청난 양의 산소를 소모하는 일이고, 이는 곧 과도한 활성산소 생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분명 건강에 좋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대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페루의 마추픽추를 방문했을 때 해발 3,500m에 위치한 쿠스코라는 도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90세, 100세가 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발 3,500m는 평지보다 산소 농도가 약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곳에서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적은 산소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몸에 적응한 것입니다.
산소를 덜 사용하니 활성산소도 덜 만들어지고 이것이 장수의 비결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결국 현대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이 유해한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전문가들이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채소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심각한 왜곡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채소만 먹으면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넌센스입니다. 현대인들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동물성 단백질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지난 수십 년간 비약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코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증가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 근육, 호르몬, 면역 물질을 만드는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고기가 비만과 성인병의 주범처럼 오해받게 되었을까요? 문제는 고기 자체가 아니라 고기와 함께하는 잘못된 식습관, 바로 과식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회식이라고 하면 보통 무엇을 먹나요? 대부분 고기를 먹으러 갑니다. 고기를 실컷 먹고 나서 끝인가요? 아니죠.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먹고 냉면까지 먹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는 이 과식 문화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상추로 회식하러 가자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채식을 하면 자연스럽게 소식과 절제를 하게 됩니다. 채소는 부피가 커서 많이 먹기 어렵고 과식을 유발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살이 찌고 병이 생기는 것은 고기 때문이 아니라 고기를 먹을 때 함께 섭취하는 과도한 탄수화물과 전체적인 칼로리 과잉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노화, 즉 건강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는 이처럼 기본적인 상식을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노화를 막기 위해 우리가 피해야 할 첫 번째는 과식이며 두 번째는 채식 만능주의에 빠져 동물성 단백질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양의 질 좋은 단백질 섭취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진행된 노화를 막고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인류의 슬픈 역사적 배경을 하나 알아야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인류의 조상은 다른 대부분의 동물들처럼 몸속에서 스스로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비타민 C를 만드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를 똑같은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 소량만 섭취해도 충분히 제 기능을 하도록 설계된 물질입니다. 그래서 권장 섭취 단위도 밀리그램이나 마이크로그램으로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C는 다릅니다. 원래는 우리 몸에서 필요할 때마다 대량으로 만들어 쓰던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해줘야 하는 필요량 자체가 다른 비타민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램 단위로 비타민 C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질환은 단연 혈관 질환입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런데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생기는 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궤혈병입니다. 궤혈병이라는 이름의 뜻은 혈관이 파괴되는 병이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대항해 시대 선원들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지 못해 잇몸에서 피를 흘리고 상처가 아물지 않아 죽어갔던 것이 바로 이 궤혈병 때문입니다. 피가 난다는 것은 혈관이 터졌다는 뜻이고,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는 것은 손상된 혈관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튼튼해지는 곳이 바로 혈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복잡한 임상시험이 필요 없는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타민 C는 면역 기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 암을 예방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뇌세포를 보호하는 기능도 합니다. 현대인에게 치명적인 질병인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비타민 C를 충분히 드시는 분들은 이런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100분의 1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효과가 있는데 비타민 C 섭취를 주저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비타민 C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타민 C 복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위장장애나 요로결석 같은 부작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타민 C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 위장장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는 아스코르브산이라는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이 공복에 섭취하면 속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맵고 짠 음식을 즐기는 한국인들은 만성적인 위염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고용량을 드시기보다는 1000mg 정도의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가 권장하는 복용법은 한 번에 2000mg 정도를 하루 3번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용법만 잘 지키면 대부분의 위장장애는 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비타민 C는 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위 안에서 생성되는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사민의 생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발암물질의 공격을 받던 위장이 보호막을 얻게 되는 셈이죠. 실제로 비타민 C를 1년 이상 꾸준히 드신 분들의 7080%가 밥맛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장이 건강해졌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저 역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속이 탈이 나곤 했는데 비타민 C를 꾸준히 섭취한 후로는 그런 빈도가 확실히 줄어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요로결석에 대한 것입니다.
비타민 C가 몸에서 대사되고 나면 수산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 수산이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인 배경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지극히 일부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신장결석이나 요로 결석으로 고생한 병력이 있는 분들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한 번도 결석이 생겨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비타민 C 때문에 결석이 생길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담낭에 생기는 담석과 요로결석을 혼동하는 것인데 이 둘은 생성 원인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질병입니다. 비타민 C는 요로결석과만 관련이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대부분 수분 섭취가 부족한 여름철에 잘 생깁니다. 땀을 많이 흘려 소변의 양이 줄어들면 소변이 농축되면서 작은 결석의 크기가 빨리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커진 돌이 소변 기린 요관에 걸리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엄청나기 때문에 한번 경험한 분들은 비타민 C 섭취를 두려워하게 되죠. 하지만 이 또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비타민 B군 복합체나 마그네슘 영양제를 함께 드시면 결석이 생기는 것을 거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주는 엄청난 이점을 생각하면 관리 가능한 작은 위험 때문에 그 혜택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의학적인 관점, 특히 동의보감에서는 노화와 건강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접목해 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노화의 원인을 전기, 즉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와 진액이 소모되는 것으로 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식을 하면 몸 안에 불필요한 열, 즉 관나 열독이 쌓인다고 보았습니다. 이 열이 우리 몸의 진액을 말리고 기혈의 순환을 방해하여 노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활성산소의 개념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열독이 우리 몸을 손상시키는 과정과 같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러한 열을 내리고 진액을 보충하는 음식과 약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즉,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건강의 핵심으로 본 것입니다. 비타민 C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몸의 열독을 제거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켜 진액을 보충하는 청열해독과 생진작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에서는 어떤 한 가지 음식만 편중해서 먹는 것을 경계하고 곡식, 채소, 과일, 육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사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채식만능주의를 경계하고 적절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영양학적 관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제 건강을 되찾은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구조에 맞춰서 이야기해 볼게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건강해졌는지 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에 사는 40대 후반의 직장인 김철수 씨입니다. 그는 5년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40대 가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잦은 야근과 회식,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퇴근 후에는 지쳐서 소파에 누워있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감기를 달고 살았으며 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나이보다 10년은 늙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우울감마저 들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고지혈증과 지방간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한 김철수 씨는 건강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채식을 선택하는 대신 자신의 생활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현명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첫째, 그는 과식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의식적으로 먹는 양을 줄였고, 특히 술과 탄수화물 섭취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집에서 식사할 때도 밥그릇 크기를 줄이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며 포만감을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었고, 매끼니에 두부, 생선, 기름기 적은 육류 같은 단백질 반찬과 함께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넉넉히 챙겨 먹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처음에는 식후 1000mg으로 시작해 위장이 적응하는 것을 보면서 서서히 용량을 늘려나갔습니다. 2달 후에는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각각 2000mg씩 하루 총 6000mg의 비타민C를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점심시간에 회사 주변을 30분씩 걷는 등 생활 속에서 운동량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김철수 씨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만성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개운했고 오후에도 졸리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내내 달고 살던 감기에도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속이 편안해지니 밥맛도 좋아졌고 자연스럽게 체중도 8kg이나 감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굴이 환해지고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활력과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김철수 씨의 사례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과식을 멈추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비타민C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를 꾸준히 섭취하는 기본을 지켰을 때 우리 몸이 얼마나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비타민C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비타민C 제품의 품질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회사 제품을 추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것을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경태에 따른 차이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순수한 비타민C 분말, 즉 가루로 된 제품을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루 제품은 다른 첨가물 없이 순도 100%의 비타민C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루는 특유의 신맛과 쓴맛 때문에 먹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가루는 잘 못 먹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제, 즉 알약 형태로 된 제품을 드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제는 비타민C 가루를 뭉쳐서 알약 형태로 만들기 위해 부영제라는 것이 제품 무게의 약 10%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인체에 무해한 성분들이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결국 가루냐 정제냐는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기보다는
본인이 꾸준히 먹기 편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맛이 없으면 절대 먹지 않기 때문에 달콤하고 맛있게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타민C는 가급적 단독 제품으로 드시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러 성분을 섞어서 부가가치를 높인 복합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타민C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순수한 비타민C를 충분한 양으로 먹고 다른 영양소는 종합 비타민 정도로 보충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종합 비타민에도 비타민C가 소량 들어있긴 하지만 그것만 먹고 비타민C를 충분히 먹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연 비타민C와 합성 비타민C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천연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렌지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천연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렌지에서 비타민C 성분만을 추출해서 알약을 만들려면 복잡한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천연이라고 부를 수 없고 정확하게는 천연물 유래 비타민C라고 불러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는 대부분의 비타민C는 옥수수 같은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생합성 비타민C입니다. 이것은 미생물이 포도당을 비타민C로 전환하는 과정을 이용한 것으로 원래 우리 몸에서 비타민C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천연 비타민C와 100% 동일합니다. 일부 회사들이 마치 합성 비타민C가 석유에서 추출한 나쁜 물질인 것처럼 오도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가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비타민C 제품을 안심하고 드시면 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노화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지나친 경쟁 사회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식하는 잘못된 습관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결국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만들어내고 노화를 가속시켜 병적인 노화를 유발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노화라는 것은 인생 전체를 길게 보고 관리해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활성산소를 조절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즉 과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를 현명하게 섭취하는 이 간단한 원칙들을 여러분의 삶에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 장수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지식사전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